2023년 3월 15일 전 세계 모든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판매할 때 중국 위안화를 받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지난 49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상품인 석유를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1974년에 확립되었던 페트로달러 독점 체제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모든 기축 통화를 파괴했던 8단계 붕괴 패턴 중 6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1600년대에는 포르투갈 레알이 붕괴했고 1700년대에는 네덜란드 길더가 그리고 1900년대에는 영국 파운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가 바로 그 패턴을 단계별로, 위기별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대안들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고 붕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축 통화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80년에서 110년 정도 지속되는 주기입니다. 통화는 상승하고 지배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며 경쟁자들이 출현하고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대안들이 채택되며 위기가 가속화되고 결국 교체됩니다.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이 패턴을 3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배적인 강대국은 자국 통화가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은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모두가요. 달러는 현재 8단계 중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대안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끝나게 됩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금리는 급등하고 생활 수준은 30에서 40%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야기이며 거의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이전 기축 통화를 파괴했던 정확한 8단계 패턴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가 현재 그 패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페트로달러의 종말이 이전 전환들보다 왜 다르고 더 빠른지, 누가 엄청난 이득을 얻고 누가 파멸하며 역사적 선례를 바탕으로 한 타임라인은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패턴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달러의 지배력이 끝나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8단계 패턴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기축통화가 실제로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 국가들이 주요 외환 보유액으로 보유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중앙은행들은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부채를 상환하며 자국 통화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금을 축적합니다.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 발행국에는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첫째, 구조적 수요입니다. 모든 국가가 국제 무역을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달러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는 기초 경제와 무관하게 영구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둘째, 시뇨리지 효과입니다. 발행국은 돈을 찍어내 다른 나라의 실제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이를 찍어내고 그들은 당신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를 줍니다. 이는 비범한 특권입니다. 셋째, 저렴한 차입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통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국채를 삽니다.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모두가 당신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이 4가지 이점 때문에 기축통화 지위는 궁극적인 경제 무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를 잃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통화가 더 이상 무역에 필요 없어지면 수요는 붕괴합니다. 당신의 정부는 더 이상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는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됩니다. 수십 년간의 신유리지 효과로 부풀려졌던 당신의 생활 수준은 실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8단계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틀은 이전의 세 가지 기축통화 붕괴 모두에 적용되며 지금 달러에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통해 지배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통화는 발행국이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것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모두가 이 나라와 그 통화가 실제적인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1500년대의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포르투갈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를 거쳐 동인도 제도로 가는 항로를 지배했습니다. 향신료, 즉 후추, 계피, 정향은 무게당 금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해상에서의 군사적 우위와 고아, 말라카, 마카오와 같은 전략적 항구들을 통해 이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포르투갈 레알은 아시아 무역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향신료를 사기 위해 레알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레알을 인도양 무역의 기축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1600년대의 네덜란드 공화국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가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의 수도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는 현대적 가치로 7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선박들은 발트해 무역, 아시아 무역, 그리고 신대륙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길더는 네덜란드 금융시장이 가장 정교했기 때문에 기축통화화가 되었습니다. 1602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1609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금융이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길더를 보유했습니다. 1815년에 나폴령을 물리친 후 영국은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했고 영국 산업은 제조업을 장악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파운드화는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확립한 근본위제 덕분에 파운드화는 고정된 환율로 금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파운드화를 금과 다름없는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1900년경에는 국제무역의 60%가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미군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으로 달러화는 금일 온스당 35 미국 달러로 금과 교환되는 공식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통화들은 달러화에 고정되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고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화는 금과 다름없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중단한 이후에도 달러화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트로달러 협정을 통해 군사력으로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배력 확립이었지만 지배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 파멸할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힘의 정점과 과도한 확장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달했을 때 지배국은 무리하게 세력을 뻗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과도하게 돈을 빌리며 제국주의적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통화는 관성 때문에 강세를 유지합니다. 모두가 여전히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인 요소들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힘의 정점에 있던 포르투갈은 인도양 향신료 무역 전체를 장악했지만 과도하게 세력을 뻗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모잠비크부터 마카오에 이르는 수십 개의 항구에서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포르투갈 본토의 인구는 10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서 세계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적인 유럽 강대국들과의 전쟁은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포르투갈은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가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1560년경에는 채무 상환이 왕실 수입의 60%를 소모했습니다. 레알화는 향신료 독점 덕분에 강세를 유지했지만 제국은 이미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정점에 있던 네덜란드는 세계 해상 운송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1652년과 1674년 사이에 영국과 세 차례의 전쟁을 벌였고 프랑스와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무역과 금융에 기반한 네덜란드 경제는 대규모 육상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여전히 수익성이 좋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의 증가하는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1700년경에는 네덜란드가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부채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의 훌륭한 금융 인프라 덕분에 길더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1870년 정점에 달했던 영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경에는 경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은 빠르게 산업화되었고 미국의 경제력은 1890년경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영국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보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 2억 달러, 즉 연간 국내 총생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군을 유지했습니다. 파운드화는 여전히 지배적이었지만 영국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1914년경에는 영국이 미국에 대한 순체무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 정점에 달했던 미국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4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 전쟁에 1680억 달러가 소요되었고 이는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태환을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냉전,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군사비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경에는 미국의 부채가 1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에 확립된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석유가 오직 달러로만 구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구조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성을 통해 통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쟁자들이 등장하여 대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지배적인 강대국이 과도하게 세력을 뻗고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들은 기축통화를 즉시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는 모두 포르투갈에 대항하는 경쟁적인 무역 회사들을 설립했습니다. 1600년에 설립된 영국 동인도 회사와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무역에서 포르투갈과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자들은 더 좋은 선박, 더 나은 금융 지원, 그리고 더 효율적인 무역망을 제공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독점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경에는 네덜란드가 향신료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레알화는 여전히 사용되었지만 이미 대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암스테르담과 경쟁하기 위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은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의 금융시장은 성장했습니다.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또한 대안적인 금융 중심지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네덜란드 길더화는 여전히 지배적이었지만 런던은 점차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750년경에는 영국의 무역량이 네덜란드의 무역량을 초과했습니다. 길더화는 기축통화로 남아 있었지만 영국의 파운드화는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영국의 재정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영국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12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는 대안적인 금융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은 런던과 경쟁했습니다.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 남아 있었지만 달러화는 점차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달러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CIPS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결제 시스템인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 SPFS를 만들었습니다. 브릭스 비어라이스,
국가들은 공동 통화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달러화를 즉시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처럼 대안들이 방어적으로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화 무기화가 대안 채택을 가속화하는 시기입니다. 도전에 직면한 지배적인 강대국은 자국 통화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제재, 자산 동결, 결제 시스템 배제와 같은 조치들입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아 대상 국가들은 대안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를 지켜보던 중립국들은 자신들도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배 통화로부터 다변화하여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약화되던 포르투갈은 경쟁 무역상들을 자국 항구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포르투갈 관리들은 아시아 항구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는 경쟁자들이 자체적인 항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현재의 자카르타를 대안적인 무역 허브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마드라스에 세인트 조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포르투갈이 무역 접근권을 무기 삼자 경쟁 체제는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1600년경에는 경쟁국들이 이미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더 이상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전쟁 중이던 영국은 1780년부터 1784년까지 이어진 제4차 영란 전쟁 동안 네덜란드 항구들을 봉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무역은 붕괴했습니다. 길더화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네덜란드 상인들은 암스테르담 대신 런던 은행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해상력을 무기 삼아 네덜란드의 지배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금융 수도로서의 역할은 막을 내렸습니다. 런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1914년에 제정된 적성국 무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통해 런던에 있던 독일 자산들을 동결했습니다. 이는 분쟁 시 영국 은행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들은 영국이 또다시 자산을 동결할 것을 우려하여 파운드화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1931년의 대공황은 영국을 근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파운드화 가치는 30%나 하락했습니다. 신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각국은 준비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금융을 무기 삼은 행동은 파운드화의 몰락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는 두 단계를 거쳐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첫째, 2014년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달러 거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300억 달러에 달하던 달러 준비금을 2020년까지 거의 영제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금 보유량을 1,000톤에서 2,300톤으로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SPFS를 개발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의 제재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준비금을 동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핵 옵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앙적인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국가들은 달러 준비금이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위프트 접근권 또한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면 그 국가의 자산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규모 탈달러화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은 2013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던 미국 국채 보유량을 2024년에는 7,075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비중을 90%에서 70%로 줄이며 준비 자산을 다각화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3톤에서 100톤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각국은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해 사용된 달러 무기화는 오히려 비서방 세계 전체가 달러 의존도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설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기화가 탈달러화를 가속화하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뢰에 금이 가고 준비통화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무기화가 취약점을 명확히 드러낸 후에는 각국이 기축통화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줄입니다. 준비통화 점유율은 정점에서 초기 하락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는 10년에서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대안이 등장하자 상인들은 레알화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640년경에는 레알화가 아시아 무역 통화의 20% 미만을 차지했는데 이는 1580년에 60%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40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일단 시작되자 급속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영국의 봉쇄로 네덜란드 무역이 타격을 입자 길더화의 준비통화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1780년 길더화는 유럽 준비통화의 40%를 차지했습니다. 1815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네덜란드 금융 지배력에 남은 잔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암스테르담은 프랑스에 점령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무역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길더화는 35년 만에 40%의 비중에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재정을 파탄냈습니다.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운드화는 약화되었습니다. 파운드화의 준비통화 점유율은 1913년 60%에서 1930년 50%, 그리고 1940년에는 30%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1944년의 브레턴우즈 협정은 달러가 파운드화를 대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파운드화는 30년 만에 지배적인 지위에서 보조적인 지위로 추락했습니다. 달러의 준비 통화 점유율은 1999년 71%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4년에는 58%입니다. 이는 25년 만에 1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달러는 2030년까지 50% 아래로, 2035년까지는 40%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락세는 명백히 드러나며 되돌릴 수 없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대안들이 임계 질량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되는 시기입니다. 이곳이 바로 위험지대입니다. 대안 시스템들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이전에 기축통화에 유리했던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대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인들 역시 대안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락의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1640년경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무역 네트워크가 포르투갈의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항구에서 거래하고 더 나은 금융을 이용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선단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길더화를 선호했습니다. 레알화는 여전히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사용되었지만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은 길더화로 전환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일단 역전되자 레알화의 하락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나폴롱 시대 이후 암스테르담은 금융 지배력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금융시장은 더 크고 더 유동적이었으며 더 강력한 군사력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보다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런던이 더 나은 신용, 보험, 그리고 해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파운드화를 선호했습니다. 길더화는 지역 통화로 전락했습니다. 파운드화는 세계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1956년의 수에즈 위기는 영국이 더 이상 미국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수에즈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파운드화를 폭락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이들은 파운드화가 달러에 종속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역전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달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섯 번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페트로달러의 독점 체제를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비에라익스에 가입했는데 이는 미국과의 독점적인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은 2023년에 27조 달러를 처리했는데 이는 2020년 12조 달러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브릭스는 금과 원자재로 뒷받침되는 공동 통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달러를 우회하여 자국 통화로 양자 무역을 하는 방안을 협상 중입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루피화와 루블화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으로부터 석유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통화들이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제 무역의 73%가 달러로 결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8%로 줄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1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상인들은 거래 상대방이 비페이 달러 통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비페이 달러 통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단계는 위기 가속화와 공황적 분산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일단 역전되면 위기는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전쟁, 금융위기 또는 정책적 실수가 공황을 촉발합니다. 각국은 외환 보유액을 쏟아냅니다. 통화는 폭락합니다. 지배적인 강국은 하락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습니다. 대한통화들이 너무 강해진 것입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1701년부터 1714년까지은 포르투갈 무역의 잔재를 파괴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영국 편에 섰습니다. 프랑스는 포르투갈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의 무역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720년 무렵에는 헤알화가 포르투갈 밖에서는 가치 없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나폴롱의 대륙봉쇄령 1806년부터 1814년까지는 영국과 유럽 간의 무역을 막았지만 네덜란드 무역 또한 파괴했습니다. 프랑스에 점령된 암스테르담은 식민지와 단절되었습니다. 길더화는 폭락했습니다. 나폴롱의 패배 이후 길더화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위상이 낮은 통화로 전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에게 위기였습니다. 영국은 독일에 맞서 싸우느라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1945년에는 영국이 300억 파운드를 빚지고 있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은 파산했습니다. 1949년에 파운드화는 30%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1947년에 인도가 독립을 쟁취하며 제국의 보석은 사라졌습니다. 1956년에 수에즈 위기는 마지막 굴욕이었습니다. 파운드화는 15년 만에 글로벌 기축통화에서 지역통화로 전락했습니다. 달러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으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브릭스 통화 출시입니다. 브릭스가 국제 무역을 위한 근본위 통화를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산유국들이 이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달러 수요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둘째, 미국 부채 위기입니다. 연방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연간이자 지급액은 1.2조 달러입니다. 채권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연준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달러는 폭락할 것입니다. 셋째, 군사적 과부하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우크라이나, 중동 등 여러 분쟁에 동시에 개입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면 신뢰도가 붕괴합니다. 넷째, 상업용 부동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은행 위기입니다. 만약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5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지역 은행들이 파산한다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7단계, 즉 위기 가속화와 공황적 분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국채를 쏟아냅니다. 달러는 몇 달 안에 다른 통화 대비 30에서 50% 폭락할 것입니다. 이는 연준으로 하여금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하여 경기 침체를 유발하거나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극적으로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좋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7단계는 붕괴입니다.
8단계는 교체이며 새로운 지배적인 통화가 부상하는 시기입니다. 위기 이후 새로운 기축 통화가 등장합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5년에서 10년에 걸쳐 하나의 통화가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기존 통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길더화는 해알화를 점진적으로 대체했습니다. 1680년 무렵에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길더화가 사용되었습니다. 해알화는 포르투갈의 국내 통화로 남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파운드화는 길더화를 점진적으로 대체했습니다. 1815년 무렵에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파운드화가 사용되었습니다. 길더화는 네덜란드의 통화로 남았지만 더 이상 글로벌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1914년에 달러를 공식 기축 통화로 만들었지만 그 전환에는 15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에는 파운드화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 무렵에는 달러가 명확히 지배적이었습니다. 1970년 무렵에는 파운드화가 부차적이었습니다. 달러의 대체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위안화입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CIPS가 지배적인 결제 시스템이 된다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 통제, 투명성 부족,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다극 체제입니다. 유로화, 위안화, 달러화 모두 지역 기축 통화로서 공존합니다. 단일 지배 통화는 없습니다. 셋째, 금 또는 금본위 통화입니다. 만약 브릭스 통화가 진정으로 금과 원자재로 뒷받침된다면 중립적인 기축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안정성, 유동성, 신뢰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페트로달러의 종말이 이전의 전환들보다 다르고 더 빠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기축통화 전환은 정점에서 교체까지 30에서 50년이 걸렸습니다. 달러의 전환은 더 빠를 것입니다. 2000년 정점에서 2030년에서 2050년의 교체까지 20에서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기술은 모든 것을 가속화합니다. 1914년에는 국가 간 금 보유액을 이동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선박, 철도 등 물리적 운송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십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이동은 몇 초면 됩니다. 디지털 거래의 덕분입니다. 이는 탈달러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은 몇 분 안에 국채를 쏟아내고 위안화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 전환들은 물류가 느렸기 때문에 더뎠습니다. 이번 전환은 디지털 금융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빠를 것입니다. 둘째, 대안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1940년에 파운드화가 실패하고 있을 때 유일한 대안은 달러였습니다. 미국만이 기축통화가 될 만큼 충분히 큰 경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위안화, 유로화, 금, 브릭스 통화, 암호화폐 등입니다. 이는 각국이 즉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안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안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페트로달러는 인위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헤알화, 네덜란드 길더화, 영국 파운드화는 진정한 경제적 지배력, 무역, 제조, 금융 전문성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1974년 이후에 페트로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의, 즉 원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합의로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관계가 약화되면 페트로달러는 즉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수용하고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넷째, 미국은 이전의 기축통화국들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도 부채 문제를 겪었지만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120%에 달하는 36조 달러 규모의 부채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미국은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금리가 폭등하고 혹독한 긴축 정책을 펴거나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전환기에는 쇠퇴하는 강대국이 점진적으로 쇠퇴를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채가 빠른 조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화는 위기의 전파를 더욱 빠르게 합니다. 1940년에 영국이 통화 위기를 겪었다면 이는 영제국과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통화 위기를 겪으면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부채는 80조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21조 달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채는 13조 달러에 이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매도 압력은 즉각적이고 전 세계적일 것입니다. 이전의 전환은 지역적이었지만 이번 전환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것이 전환을 더 빠르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에 따른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달러 지배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기축통화 비중은 71%에 달했고 페트로달러는 도전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은 냉전 승리 이후 군사적 지배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것이 2단계, 즉 정점의 시기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금융위기가 신뢰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자체 결제 시스템 CIP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들이 달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3단계, 경쟁자들이 대안을 구축하는 시기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2014년 러시아 제재와 2020년의 대규모 통화 발행이 우려를 가속화했습니다.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진행했고 중국은 해상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4단계 통화의 무기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러시아 스위프트, 차단과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동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수령이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달러화 자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대규모 탈달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 결제를 받아들이면서 페트로달러 독점 체제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4단계에서 5단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축통화 비중이 60%에서 58%로 떨어지고 무역 결제 비중도 73%에서 58%로 하락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고 브릭스는 9개의 회원국으로 확장되며 자체 결제 시스템 CIP의 거래량은 2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5단계 신뢰의 균열이 가고 6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대한통화들이 세력을 얻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브릭스 통화가 2026년이나 2027년경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비달러 석유 결제를 받아들이고 달러의 기축통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며 무역 결제 비중도 50%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혀 대한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달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쉬워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6단계, 즉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는 위기가 공황을 촉발하는 시기입니다. 가능한 반가쇠로는 브릭스 통화의 성공, 미국의 부채 위기, 과도한 군사력 확장, 은행 위기, 그리고 달러 가치가 30에서 50% 폭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7단계 위기 가속화 시기입니다. 2035년부터 2050년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단일 통화 지배 체제, 다극 체제, 혹은 금 기반 브릭스 통화가 주류가 되는 형태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주요 통화로 남겠지만 더 이상 기축 통화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8단계 교체 시기입니다. 이 시간표는 역사적 패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주요 위기가 더 빨리 닥친다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미국이 달러 지배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달러는 쇠퇴하고 있으며 그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보유자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기축통화가 붕괴할 때 금 가격은 폭등합니다.
1940년부터 1960년까지 영국 파운드가 쇠퇴하던 시기에 금은 공식 가격인 35달러에서 1980년 완전히 변동될 무렵에는 850달러까지 치솟아 24배 증가했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이 중단된 1971년에는 금이 35달러에서 1980년 800달러까지 올라 23배 증가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새로운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이라는 승자가 됩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얻게 됩니다. 자체 통화로 거래하고 외환 보유액을 다각화하며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이들의 지정학적 위상도 높아집니다. 원자재 수출국들도 승자입니다. 석유, 가스, 금속, 식량을 달러뿐만 아니라 여러 통화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수출국들은 더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좋은 가격을 요구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 결제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며 더 이상 달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채가 적은 국가들 또한 승자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독일 같은 국가들은 강한 경제와 낮은 부채를 바탕으로 달러 가치 하락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러를 피해 도피하는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제 모델은 달러를 발행하여 다른 나라에서 실물 상품을 사들이고 경제 생산량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과도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끝나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하락할 것입니다. 연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곧 더 적은 상품, 더 높은 가격, 더 낮은 소비를 의미합니다. 달러 특권이 끝나면서 10에서 15년에 걸쳐 생활 수준이 20에서 3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러 저축자와 채권 보유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달러, 국채, 달러,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30에서 50% 평가 절하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국제적 구매력의 30에서 50%를 잃게 됩니다. 100만 달러 국채 포트폴리오가 실질적으로는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의 가치로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물가를 통제한다면 국내 인플레이션은 더 낮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구매력은 붕괴합니다. 달러화 부채를 가진 국가들도 손실을 입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13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더 높은 이율을 요구하여 붕괴 전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이 부채를 갚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그러나 달러가 붕괴하면 이들 국가의 달러 기반 수출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달러 부채는 고정되어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달러 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와 대형 은행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미국 금융산업의 패권은 달러의 패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국제 무역이 위안화, 유로화 또는 브릭스 통화로 전환된다면 거래는 뉴욕 대신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또는 두바이를 통해 결제될 것입니다. 은행 수익은 감소하고 금융 부문 고용은 줄어들며 뉴욕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약화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조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2조 달러를 빌리고 있습니다. 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보유하기 위해 1조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기축통화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미국 국채의 매입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적자를 조달할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정부가 지출을 극적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며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극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모든 선택지는 좋지 않습니다. 달러 보유자들로부터 비달러 자산 보유자들에게로의 부의 이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수조 달러의 자산이 미국과 달러 보유자들로부터 브릭스 국가와 원자재 및 금 보유자들에게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축통화의 8단계 붕괴 양상은 500년 동안 세계의 통화를 붕괴시켰습니다. 포르투갈의 헤알, 네덜란드의 길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입니다. 매번 지배적인 강대국은 자국의 통화가 특별하고 너무 중요하며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들의 믿음은 틀렸습니다. 쇠퇴는 30년에서 50년이 걸렸지만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8단계 중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통화들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확립된 페트로달러 독점 체제는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받아들이면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 비달러 통화로 판매를 시작하면 이는 다른 모든 나라에 더 이상 달러가 필요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보내지는 순간 나선형 하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가속도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달러의 점유율은 58%에서 35에서 40%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역 점유율은 58%에서 30에서 40%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다극 통화 세계입니다. 그때가 되면 위안화 20에서 25%, 유로화 20에서 25%, 달러화 35에서 40%, 금과 브릭스 통화가 15에서 2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통화도 단독으로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50년간의 공짜 점심은 끝이 날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 실물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생활 수준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대가입니다. 영국은 1940년부터 1970년까지 이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패턴은 명확하며 단계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축통화의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주기이며 모든 주기는 끝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헤알은 붕괴했고 네덜란드의 길더도 붕괴했으며 영국의 파운드도 붕괴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달러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단계별로 위기마다 새로운 대체제가 나타날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이 몰랐던 패턴을 보여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기축통화가 8단계의 붕괴 주기를 따른다는 것과 달러가 6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10년 동안 저는 이 붕괴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브릭스 발전, 모든 탈달러화 이정표, 7번째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모든 징후를 추적할 것입니다. 페트로달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8단계 패턴은 이전 3차례와 정확히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은 1640년의 포르투갈, 1800년의 네덜란드, 1945년의 영국과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이에 맞춰 대비하십시오.